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새 세상이 뭐 내가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세상이 되나가지고 내가 나오지도 않고 나오고 싶지도 않고 근데 아마 올해 그리고 내가 나와서 떠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단체가 항상 내가 섰다가 간 데는 피해가 있어. 그래서 아마 올해 손진채 단장이 올해로 그 끝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날 데려왔을 거야. 첫 트램은 나 여기 분명히 안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다고. 근데 올해가 마지막 해라서 데려온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래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연극과 공간이라는 게 여기 원래 주제래요. 원래 주제인데 뭐 연극과 공간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겠어요? 뭘 내가 그 연극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각본도 쓰고 뭐 연출도 하긴 했지만은 뭐 공간과 연극이라는 거 뭐 공간을 갖다가 이 무대를 생각하면 이건 뭐 무대 연출 문제가 될 거고 말이지. 공간이라면 연극의 공간을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우리 인생도 연극이라는 공간이 될 거고 뭐 그런데 그 복잡하게 연극과 공간은 촌스럽게 뭐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하냐. 그래서 내가 요새 노자를 주석하고 있기 때문에 노자를 중심으로 내가 떠들 테니까 연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극적으로 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말, 요새 언어학에서가 시니피앙, 시니피에 이런 말 쓰잖아요. 시니피앙, 뭐 시니피에. 나도 이런 말이 별로 와닿질 않았는데 이 소실이라는 사람을 내가 최근에 좀 읽으면서 재밌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시니피앙이라는 거는 영어로 그냥 signifier잖아요. signifier고 이거는 수동형이에요. signified. 그러니까 signify라는 건 뭐를 이 의미를 나타내려고 지시하는 뭔가 이 signify 하는 지시체인데 이 signify이라는 말은 signify라는 건 이 소실은 아주 단순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사운드가 이렇게 떨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목청이 떨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리적으로 이게 이러고 나면 똑같은 거 아니야? 하여튼 이게 떠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떠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어디로 전파가 됩니까? 공기를 타고 음파를 타고 귀의 고막을 흔들잖아 지금. 그 흔드는 체계를 여러분들이 뇌로 전달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상하게 거기서 의미라는 거를 파생시키잖아 지금 대가리 안에서. 그게 이렇게 고막이 울리는 거면은 이거 지금 의미가 파생 안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근데 자, 여기 오셨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그 의미가 파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청이 떠는 거, 하여튼 내 목청에서 사운드를 내는 그 사운드 심볼을 시그니파이어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고. 근데 이 시그니파이어라는 거는 내가 노자에 대해서 떠들다 그러면 지금 떠드는 게 다 시니피앙이에요. 이 시니피앙이라고 내가 시그니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의 그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나무라는 거는 여기는 지금 NA, 이제 뭐 음성학적 기호로 나무라는 이 뭔가 여기서 내 목소리 떨잖아요. 나무.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나무라는 거를 지금 봤는데 머리에는 뭐 이렇게 지금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지금. 이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무도 되고 트리도 되고 아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시그니파이어를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사운드 심볼이란 말이에요. 사운드 심볼이란 말이죠. 사운드는 약속 아니야. 여러분들이 한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운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운드 심볼이 이상하게 여러분들 고막을 때리면서 이런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거 뭐 나무란 말 들어가면 여러분 이미지를 만드는 게 그 나무라는 이미지도 그 뭐 별의별 이미지가 다 있겠지. 여러분들 앞에 뭐 맨날 느티나무가 있었던 사람은 그 느티나무를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 조그만 뭐 자기 창틀에 있는 나무면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자기 나름대로 다 머릿속에서 그걸 그려요. 그죠? 나무라는 시니피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의미를 만든 그 의미체, 그 의미체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signified라고 그래요. signifi에라고. signified 됐단 말이에요. 그 머리에 나무라는 게 떠오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잠깐만 오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signifier는 내가 말할 적에 그 나무라는 이미지가 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발음 체계를 선택을 했겠지. 그러나 그 나무 체계가 그러면 나무 그랬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나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언어학에서 이 소시르에서 시니피앙은 언어고 시니피에는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밖에 있는 나무.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언어학에서 말하는 시니피에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라는 언어 개념이 밖에 있는 대상을 지시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시르에게 있어서는 시니피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의미체라고. 어디까지나. 대상하고 무관해요. 예? 대상의 나무, 그거는 몰라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머릿속에 나무라는 의미체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나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대응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체 중에 하필이면 나무 그랬을 때 요 시니피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무라는 어떤 의미체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ignifier나 signified나 이것이 시니피앙이나 시니피에가 전부 뭐냐면 이 소시르에게 있어서는 대가리 속 사건이에요. 대가리 속 사건이에요. 이게 대상과 관련이 없어요. 이게 모든 언어학 개념을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소시르의 그 언어학 이론에 뭐 이 사람은 많죠. 뭐 바홀, 랑그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그 공시성이니 통시성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원적 개념들을 언어학에서 최초로 만들면서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구조적 분석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구조주의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소시르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빠홀이라는 것도 이게 언어에서 이게 또 이거가 다른 차원이란 말이야. 이게 랑그라고 그런가 이게 하여튼 빠홀이라는 거 난 불어를 잘못해서 발음이 안 빠홀 이럴 거야. 근데 빠홀이라는 거고 랑그라는 개념도 뭐예요? 빠홀이라는 건 액츄얼한 사운드예요. 액츄얼 사운드라고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개구리 뭐 어떻게 보면 개구리를 말하는 것도 개구리라는 빠홀은 수천 가지라고 사실은. 개구리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개구리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 발음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이 빠홀의 액츄얼 사운드의 형태는 그게 빠홀이라고. 그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수만 가지 발음 형태지만 머리에 그걸 인지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로 개구리라는 하나의 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랑그는 플라토닉한 개념이에요. 이 머릿속에서 그 어떠한 언어의 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히 빠홀로는 못 알아들어요. 빠홀만으로는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빠홀이 아닌 랑그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랑그가 뭐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의 언어의 약속 체계예요. 그거를 말하는 액츄얼 사운드는 여러분들의 헤비트, 발음 헤비트에 따라서 무한히 달라. 사투리도 거기에 속하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어 현상을 굉장히 치열하게 분석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 스위스 이 사람이 바젤 대학에 있었던 어느 대학은 스위스에 바로 우리가 그 치열하게 3.1운동 전후에서 이 사람은 이런 구조주의의 어떤 출발을 알렸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세기의 모든 구조주의 사상이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또 구조주의가 갔다고 그러지만은 구조주의가 뭐 갔냐 안 갔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내가 괜히 또 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니피앙이라는 건 내가 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연극이라는 시니피에를 그려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손진책 선생한테도 나는 뭐 아무렇게나 떠들 테니까 그러면 다들 각자 연극적으로 해석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네? 노자라는 시니피앙과 연극이라는 시니피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여기 연극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연극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노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도록. 여기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 몇 명이 돼? 나는 연극에 더 관심이 있다 하는 사람, 연극적으로 그런 사람. 나는 순수하게 노자 철학에 관심이 있다. 한 반반 되네. 반반 되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목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제목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게 아주 새 칠판이 모양이야. 아주 좋은 칠판을 갖고 왔어요. 이게. 요새 아주 이런 칠판 구하기도 어려운데 잘 구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나? 읽을 수 있죠, 이거? 예. 乾坤이 시장, 런성이 베이지. 이거는 내가 대만에 유학했을 때 나를 지도하신 선생님이 방동메이 방시에 방시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해서 동방의 정말 미다 그래서 동방메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동민 선생은 뭐 근세 20세기에 풍우란이라든가 뭐 호적인 이런 사람과 더불어 대가죠. 대가입니다. 진짜로 대가인데 이 사람은 특징이 그 유불도를 다 마스터했어요. 다.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 그리고 서양 철학도 뭐 엄청 히랍 철학부터 현대 과학 철학까지 전부 마스터를 하고 뭐 중국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 집에 가서 대장경을 딱 보면 대장경 전체가 다 새빨갛게 줄이 쳐져 있어요. 3년 동안 대종대장경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삼독을 했다 그래. 대장경 전체를. 근데 하여튼 대가죠. 대가인데 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저술은 전부 영어로 해요. 저술은. 부인이 당대에 아주 최고의 셰익스피어 전공자고 그래서 사실 내가 그 20대에 아니 거의 10대부터 내가 알기 시작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20대에 이런 대가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스케일이 나도 당연히 저 선생하고 실합 철학을 겨뤄야 되고 실합을 해야 되고 저 양반하고 내가 한시도 겨루면 한문도 보통 얘기해도 불교를 저 사람하고 화엄경을 논하려면 내가 화엄경 해야 되고 그 선생을 그런 짜이언트를 만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요새 애들 참 비극이 뭐냐면 대학에서 실제로 이런 대가를 만나야 되는데 선생들이 전부가 이게 소가라 소가. 대가가 없고 이게 요새는 소가의 시대예요. 소가의 시대. 물론 어느 한 분야에서 특정한 그 좋은 연구자는 있어요. 지금도 연구자는 있는데 대체로 이 대가가 없어. 이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려대학의 분위기라는 게 그런 대가들이 많았다. 대가들. 뭐 법학에도 그 뭐 유진호 박사가 우리 총장하고 유진호 박사라 뭐 이런 사람들부터 하여튼 뭐 그 문학에도 조지훈 선생이니 뭐 그 각 분야에 대가들이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 대가라는 우리나라의 그 대가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대가라는 의미는 이게 그 뭐냐 대가라는 의미는 한학의 기초가 있어야 대가예요. 한학이 없이 무슨 그저 그냥 콩나물 대가리 ABCD 이런 거 가지고 게임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근세에 와서 김규식 선생 알아요? 김규식이 누군지? 김규식 선생도 몰라? 김규식 선생 같은 사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누구야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해방 이후에 그 군정 시대 미군정 시대 때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문정관을 했던 사람이니까 끝발 좋았지 정말. 그 사람이 Politics of Vortex라고 아주 대단한 소용돌이의 정치라고 있어요. 그 책 한번 보세요. 근데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자기들 그때 다 한국 와서 한국을 다 그냥 진짜 초가집 쳐다볼 때 돼지우리처럼 쳐다보는 시절이었죠. 그때가 돼지우리처럼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때 이 사람은 그래도 문화적인 눈이 있어가지고 전부 그 한국 그 골통법도 콜렉션 해가지고 그 사람 콜렉션이 세계적인 콜렉션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포그 뮤지엄에다 다 기증을 했죠, 물론. 근데 그래서 내가 미국서도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그 사람 얘기가 하여튼 미국 군정에 그냥 뭐 장성들이 쫙 앉아있고 뭐 대사관 사람들 앉아있는데 김규식이 딱 나타나가지고 영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들 중에서 영어 잘한다고 뻥끗하는 놈들이 다 싹 죽었다 이거야. 그 해방 후에 김규식 선생 영어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왜냐면 언더우드 밑에서 바로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언더우드 밑에서 그 경신학교 다니면서 거기 큰 사람이거든. 그래서 미국 유학해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완전 네이티브인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한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서도 그 영어의 품격이 한시를 쓰는 스타일로 영어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영어가 감동이죠, 그냥. 쫙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핸더슨 회상에 하면 그 대단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간단한, 여러분들 19세기 초기에 1800 뭐 20, 30년대에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정다산과 같은 시기에 말이야 정다산과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그냥 촌놈들만인 줄 알지 뭐 사카시나 쓰고 그냥 그 당시에 벌써 19세기 초기에 우리나라에 불어, 중국어, 라틴어, 포르투갈, 예? 한문 이걸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이 벌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라틴어로 문장을 그냥 라틴어로 쫙 라틴어로 편지를 쓰는 위대한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누구게?
정약용 같아 동시대에 정약용이 한문하는 것처럼 라틴어로 편지를 쓰는 한국인이 있었다니까. 그 여러분들 그런 걸 모르잖아. 그런 걸 모르잖아. 우리나라가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적돼서 그냥 나는 그 한 바통을 있는 거고, 여러분들 밑에서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죠. 대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한국 최초의 신부로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게? 김대원인데, 김대원은 한국 최초의 신부이기 전에 그 당시 그 모든 위험을 뒤집어 쓰고 마카오 신학대학으로 유학한 최초의 한국 유학생이에요. 그걸 한국 최초의 신부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묶어두면은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대건 신부 그러면 어디서 사카 쓰고 이렇게 두루마기 입은 할아버지처럼 알지? 그 동상을 또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김대건 신부가 세남도에서 죽은 게 몇 살? 만 25살이에요. 이 사람은 새파란, 그러니까 15세에 유학을 떠나가지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마카오뿐만 아니라 이제 쭉 그 사람의 활약상이라는 게 얼마나 찬란했는지,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남경조약을 조인하는 그 중국의 대신하고 이럴 때 불란서 세실 함장 옆에서 이 사람이 통역을 했던 사람이야. 김대건이 단순한 종교인으로만 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역사들이 전달이 안 돼 있어요. 김대건은 오로지 구국의 일념에서 이 나라의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면은 기독교의 진리를 내가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서 단 1초도 자기 신념에서 어긋난 삶을 산 적이 없는 청순한 그런 한국인으로서 살다가 이 사람이 그 정식 사제, 이게 만 24세가 아니면 사제 서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23세 때 다 신학과정을 마스터하고 받는데도 부재 서품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상해로 나가서 상해에서 이 사람이 서품을 받고 다시 입국해가지고 이 사람이 활약했다고 그러지만 불과 13개월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정식 사제로서 산 시간이. 근데 그 중에서도 2개월은 황해도 해상에서 난파돼가지고 여기 올라와도 고생하고 보냈고 4개월은 나중에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동안 한국에서 사제로서 산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활약상과 그 편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되게 라틴어로 글을 썼는데, 라틴어로 쓰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마지막 서한은 한글로 썼어요. 우리가 한문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그거 읽으면은 여러분들 내가 그거 읽으면 여러분들 지금 눈물을 펑펑 안 흘릴 사람이 없어요. 단 25세의 청년이 그렇게 의젓하게 사제로서 그 글을 쓰는 그 품격을 보면은 이 대가라는 게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근데 나는 하여튼 방동리 선생이라는 대가에게 20대에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인생을 내가 스케일 있게 살아야겠다. 진정한 대가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인생에서 체험을 해야 한다. 나 오늘 여기 와서 그나마 내가 위안을 받는 거는 여기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좀 적어도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더 듣고 자극을 받아서 제발 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는 선생들 수준에서 학문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거기 훌륭한 선생님 물론 있어요. 그 선생님을 깔보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너무 대가가 없다 이거야 요새. 대학가에 대가들이 없어.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그 사실은 지난 학기에도 내가 한국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내가 강의를 했는데 나는 학생들 학점 주는 것 같은 게 난 학점 가지고 학생들 괴롭히고 그러는 게 제일 싫거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조건을 제시해. 그래가지고 딱 그 조건만 패스하면 무조건 다 A 플러스 준다. 약속하고 들어가거든. 그럼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와서 학사 일정에 뭐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야, 대학이라는 게 어떤 교수는 A 플러스 다 주기도 하고 어떤 교수는 F를 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괴팍한 교수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학생들이 그 교수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개성이 사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어떻게 평균적으로 점수를 매기냐, 이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그냥 내 소문을 다 들어가지고 단 한 명도 결석이 없는 건 물론 전부가 전원 딱 지각이 없고 레포트 내가 나라는 거 다 내고 난 그렇게 치열하게 물론 대학원이라서 명수가 적었어요. 대학원이라서 한 20명 정도 됐지만 그래도 20명이 한 학기 내내 단 한 명도 지각 한 번 없이 딱 와서 정렬 하고 앉아있는 거는 내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놈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듣기 때문에 내가 다 올해를 줬지, 약속대로. 다니들 올해. 뭐, 나하고 이제 학점에서 더 얘기할 거. 줬더니 또 이제 거기 학교에서는 뭐, 요새는 교무, 행정이 직원들이 교수보다 더 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아마 불평을 했는지 뭐 했는데 하여튼 요번 학기에 내가 또 가서 강의해 줄 때 다 주겠다 그러더니 뭐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럼 난 뭐 안 하면 좋지. 그래서 뭐 1년에 한 학기만 뭐 다 강사료는 드릴 테니까 1년에 한 학기만 와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근데 이번 학기에 내가 사실은 난 일정한 시간 아니면 내 절대 외출 안 해요. 약속한 게 난 딱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한국신학대학 분이 비웠어, 마침. 그래서 손인책이 부탁을 들어준 거지. 내가 그거 나가면 여기 절대 못 와요. 내가 절대 못 와요. 근데 올해 마침 사실 한국신학대학 거기 그 교무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를 여기 와서 올 수 있는 시간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이 방동미 선생이 그러니까 칠판 하나 써놓고 방동미의 대가라는 말 하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연극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양반이 끄떡하면 그냥 대승불교 막 화엄불교를 막 하고 천태종을 얘기하다가 지행군이 시자란상이 빼지고 이 뭐냐 건곤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죠. 건괴 이게 천지라는 말이랑 같은 거고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곤이라는 게 그 주역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 누구야 서명 그 장행거라는 이제 송나라 선하의 아주 대가죠. 장행거 그분이 서명이라는 데서 건칭부하고 건칭모라 그래서 이 건을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곤을 어머니라 부른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러면서 쭉 나가는 유명한 서명이라는 아주 중국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는 글이 있어요. 송나라 때, 북송 때 아주 대사상가인데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건곤이 하나의 뭐야? 드라마 스테이지. 이런 드라마 스테이지는 건곤, 이 천지가 하나의 드라마 스테이지다 이거야. 거기에 던져진 우리 인생이라는 건 란상.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그 자체가 그 건곤이라는 드라마 스테이지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비극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양반이 비극이라는 말을 썼는지 난 지금도 난 이걸 이해가 안 가. 인생을 왜 비극이라고 그랬을까? 그건 나의 화두예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인생이라는 건 비극이라고 할 것도 없고 시극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 양반은 아마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쓰라린 그 인생에 그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방동미 선생이. 근데 방동미 선생이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긴 해요. 왜냐면은 이 양반이 이혼을 했거든. 그 동성학파의 아주 대가인데 굉장히 대가. 옛날에 결혼이라는 걸 본인들 모르게 부모가 결정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전통적인 여자였던 모양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위스콘신 대학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사는 셰익스피어 전공하는 그 부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현모양처적 원래 자기 안휘성 사람인데 안휘성의 안회의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해서 그게 당대 굉장히 문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저런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지 난 모르겠으나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의 비극이라고 이 양반이 얘기를 한 거는 이 사람이 말 닿지 않아. 왜냐면 사실은 희비극이라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인생은 그럼 희극이냐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비극이냐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거거든. 이 불교적으로 말한다면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왜냐면 우리가 비극이라고 해도 비극이 순수한 비극이 되려면 희극적 요소가 없으면 비극이 될 수가 없는 거고 희극 속에는 어디까지나 비극적 정조가 배어있지 않으면 희극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미디라는 게 진짜 코미디가 되려면 거기에 어떤 슬픈 뭐가 있어야지. 누구냐? 맨날 이렇게 돌리고 그런 사람 체리 채플린의 그런 코믹한 그런 것도 보면 배경에 아주 슬픈 이야기들이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희극이다 비극이다 라고 규정할 수준의 우리 선생님이 아닌데 왜 인생을 하나의 비극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난 죽을 때 비극이라고 그럴까? 내 인생을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트래지디라는 것을 굉장히 셰익스피어의 그런 이런 4대 비극이 있고 또 히라빈들의 소위 말해서 운명이라는 개념 말이죠. 히라빈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개념. 우리는 사실은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운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운명이라는 거 개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 점쟁이한테 가서 운명을 점친다. 그건 미친놈이야. 동양 사람들은 왜냐면 운명이라는 거는 나를 지배하는 하느님이 있을 때, 초월자가 엄연히 존재할 때 그 운명이라는 게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동양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운명이냐, 운명은. 그냥 살아가다 돼지는 거지. 뭔 운명이냐.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건 자기가 만드는 거고 자기가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히라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극관의 개념에는 운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에디푸스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운명적으로 예언이 되고 그 신들의 어떠한 드라마에 의해서 어김없이 그런 인생을 가는 게.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비극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데 우리는 비극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성립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서구적 비극을, 셰익스피어 비극이라 서양의 비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양은 비극도 없고 아주 문학적 수준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방동미 선생이 인생이 하나의 비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는 게 비극인가 뭔가. 하여튼 그 화두를 극단에 왔으니까 하나 던져두고, 이게 플레루드, 서막이야. 지금 내 강의에. 강의의 서막이니까, 치엔쿠니 시장란성이 베이주. 이 말은 저 어떤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살다 보면은 조금 비극적인 순간을 만나면 이게 내가 인생에서 종종 떠오른다고 말이죠. 과연 이 건곤이라는 스테이지에 내 인생이 정말 비극적인 루트를 갖고 있는 건가? 근데 나는 뭐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나는 말이야. 나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엊그저께 말이야. 엊그저께 왜 비극과 희극을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엊그저께 월정사에 그 주지스님이, 여러분 아세요? 월정사의 주지스님? 정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야. 이 월정사에 가면 그 위에 상원암이라고 있습니다. 상원사라고 있습니다. 상원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원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암자겠죠. 물론 옛날에는 상원, 근데 지금은 상원사라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상원사라고 하는데 상원암에 있는데 그게 정말 대단한 아름다운 곳이죠, 여러분. 정말 월정사 상원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여기에 원래 뭐냐면 이 월정사가 누구 때문에 유명하냐면은 우리 때는 방한암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방한암이라고. 방한암. 들어본 적 있어요? 몰라? 참 큰일이야, 이게. 우리나라에 이 한암 스님도 모른다니 말이야, 이게. 20세기 불교의 최고의 고승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불교의 정맥, 한암 스님이라고 이 양반이 대단한 분이야. 하여튼 대단한 분이야. 이 한암 스님을 모른다. 이게 얘기가 안 되네. 이 한암 스님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경호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경호 스님이라는 분은 또 몰라요? 이게 더 모르겠죠. 이 양반은 19세기부터 이렇게 19세기 사람이니까. 근데 경호 스님의 제자로 한암 스님이 계시고, 이 한암 스님의 제자로 누구가 있냐면 탄어라는 분이 계세요. 알아요? 탄어 못 들어봤어? 탄어도 몰라? 야, 우리나라 화엄경의 대가고 탄어 스님. 탄어 스님 밑에 만화 스님이라는 분이 있고, 이 만화의 맥을 이은 분이 정념이라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정념이라는 분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탄어 스님 100주년 탄신 100주년 기념 강연을 좀 국박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밖에는 없겠습니다 하고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은 그 대학교 때 탄어 스님을 잘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고려대학에 실합 철학 하시는 분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 제 교수님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연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쪼렁쪼렁 따라가면은 가서 만나 뵐 수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탄어 스님 글을 보면서 별로 신통찮다. 난 20대 말이야. 난 무슨 깡이었는데, 난 그 20살 그때 우리나라 대가들 글을 읽고 이거 시원찮다. 이거 뭐 볼만한 것도 없는 놈이다. 나보다 경지가 낮다. 20대 하여튼 난 깡이 그렇게 좋았어요. 학문적으로. 지금 보면 참나 후회가 돼. 그럼 뭘 믿고 그렇게 내가 그랬는지. 근데
아니, 그때 방동근 선생 글 같은 건 보고 내가 아주 경복을 했는데, 그 당시 딱 보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은 탄어 스님을 내가 찾아갔더라면, 그때. 내가 지금 월정사에 있을 것 같아. 그 탄어 스님이 날 좋아했을 거고, 나도 탄어 스님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아까 희비극이라는 말을 의미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줄게요. 이 방한함 스님이 일제시대 때 그 상원사를 지켜, 이 6.25 때, 일사후퇴 때, 그러니까 6.25 때는 이제 일본, 북한 군대가 이렇게 개성을 해서 쭉 내렸으니까 그쪽 오대사는 다칠 리가 없죠. 그래서 했는데, 일사후퇴 때 국군들이 다 철간을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놈들이 전부 와가지고 이거를 군사시설로 쓸 수가 있다. 이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은 나라냐면은 인민군이나 뭐 이게 미군이 와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 6.25 때 보면 전부 국군이 태우는 거예요, 국군이.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상원사에 올라와가지고 이 상원, 밑에서 월정사 다 태워버리고 전소시켜버렸어요,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이 월정사는 그 뒤로 다시 지은 겁니다. 일제시대, 1.45 때도 그거 다 전소시키고 이 미친놈들이 상원암 꼭대기 가서 불을 지르겠다는 거예요. 방한함 스님이 그때 벌써 70인데 이 양반 딱 앉아가지고 내가 어디를 내가 갈 수도 없고 그게 부탁이니 그렇다고 내가 여기 떠나서 어디 그 양반이 보면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종정이에요. 종정. 전불교 최고 우두머리 아시겠죠? 그 우리나라 성철 스님 같은 여러분들 시대 성철 스님은 아시죠?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이란 말이야. 방한함 스님이. 근데 방한함 스님이 내가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국군들이 와서 불태우겠다는데 이 양반이 딱 앉아가지고 당신들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 나는 내 도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비키지 않겠다. 나를 그대로 두고 넣고 태워라. 근데 그 말씀하시는 태도가 얼마나 그 한 말씀이 그 감동적이었는지 얘들이 감히 태우질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놈들이 문짝만 띄워가지고 그 마당에다 놓고 불 지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원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방한함 스님.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그대로 앉아서 좌탈하셨어요. 근데 그 앉아서 돌아가신 모습이 그때 마침 누가 그 신도가 그때 사진기를 거기 갖고 오기도 어려운 거거든. 근데 그때 누군가 그 신도가 마침 사진기를 갖고 있었다네. 그래가지고 그 좌탈하신 모습을 찰칵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 고승의 경지가 뭔지 그 느낍니다. 정장을 딱 하시고 앉은 채 딱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딱 찍었는데 이렇게 입 들어가고 있는데 얼굴이 용안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좌탈한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죽을 때 입탈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좌탈하셨는데, 이 양반이 그 스토리가 하나 있다고 내가, 이거 런성이 페이지, 인생 일비극이란 말과 관련해서 내가 이 양반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거 뭐라 하냐면, 당시 일본은 대처승 아니에요. 대처승. 일제시대는 우리는 원래 대처승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본은 원래 대처승이란 말이에요, 제도가. 그런 거 보면 사실 개명한 거야. 뭐 일본 그 나쁘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스님들 다 결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뭐 신부도 다 결혼해도 괜찮은 거라고. 목사들처럼 다 해도 돼. 근데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새 좀 뭐 각 그 종단이 몸소리를 아는데 그 일본은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 이러면서도 그 종단이 아주 격조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쟁력, 걔들은 흔들리질 않죠. 근데 지금 요새는 수녀도 구하기도 어렵고 무슨 스님 구하기도 어렵고 동자승은 거의 없고 지금 한국 불교의 평균 그 승려 범락 그러니까 그 출가 평균 나이가 40세래요. 40세. 그럼 이거 속셈을 다 넣은 새끼들 그거 산에 가서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이제 지금 모든 종단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여튼 일본은 대처성 제도의 원래가 걔들은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대처성 제도를 개발을 해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체적으로 일본의 그 교학 불교가 일본의 엄청난 수재들이 불교학을 하는데 그들이 전부가 뭐냐면 이 스님들이죠. 대처성 아들들이 동경대학 인도철학과 뭐 이런 다 걔들은 어느 절에서 조직적으로 대지니까 평생 그냥 돈을 옆에 쌓아놓고 있는 놈들. 절간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대처성 절이라는 게 그 맞쓰리 뭐 이것만 하는 것만 돈이 엄청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데 그걸 낭비 안 하고 학문에 그 정진하는 그 학생들이 무지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동경대학 같은데 인도철학 이런 데 보면 전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일제시대 때 어떤 고승이 동경대학도 이제 나오고 이러면서 당대 일본의 아주 최고의 고승이 하남 스님하고 겨뤄보겠다. 하남 스님을 만나봐야겠다. 그러고 그 일본 시대 때 온 거지. 그래가지고 걔들은 이렇게 옷이 뭐 아주 장대합니다. 이렇게 옷이 장대하고 딱 하고 가서 오니까 그 강릉에서 순사들이 그 자기네 저 스님 대가가 오니까 뭐 아마 이렇게 순사들하고 해서 상원함을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상원함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냇가를 많이 지나가야 돼. 근데 그때는 다리가 안 놨으니까 요새는 막 다리 놓고 그래서 다 배려놨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갈 때마다 수없이 이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가다 보면 발이 전부 씻기니까 새 속에 때가 다 씻겨가지고 거기 올 때쯤이면 사람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야. 아주 이 속세에 그 물들은 이 염이 다 씻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올라오는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딱 그 온돌방이 쫙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방한함 스님이 딱 앉아 계신데 딱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딱 절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 얼마나 또 예의가 바릅니다. 가지고 스님 활구를 가르쳐 주십시오. 활구를 가르쳤다. 이거 활구라는 게 이제 이 불교에서 뭐 저기 하는 게 이제 진리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야. 방한함 스님이 그때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 좋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활구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이 양반이 딱 방 안에서 이렇게 딱 앉아 계시. 이렇게 딱 앉아 계시. 딱 들었는데 딱 그 반짝반짝한 그 우리 놀이거리한 그 온돌장판에 요거 하나 딱 걸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 스님이 그냥 얼굴이 푸르죽죽해지면서 졌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쫙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공안이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순간에 그러고 딱 돌아가는 그 사람도 보통 경지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딴 걸 생각해서 근데 마침 안경이 있었으니까 그게 된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 지금 그 안경을 쓰고 나한테 덤비냐 이거지. 알겠어요? 안경을 벗어라 이거 아니야. 응?
너의 모든 활구고 얼어빠지고 내가 너한테 뭘 보여줄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이걸 딱 벗는 동시에 모든 속념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을 벌써 무언으로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조주가 뭐 차 한 잔 들기 이거보다 훨씬 경지가 높잖아요. 내가 아까 김대원이 예수보다 높다고 그러는 거나, 조주보다 높다는 거나, 이게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냐, 지금? 나는 말이야. 나는 인생에서 어렸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그 대의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이렇게 높은 경지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딱 하면서 조선 불교의 정맥을 지킨 거죠. 우리 선종의 그 많은 교학불교,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일 거 아니야. 근데 딱 안경 하나 딱 놓는 걸로, 야, 역시 한국의 선종은 대단하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간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도 방한함 스님이 대단한 경지가 있는 분이라고 일본에 가서도 극찬하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위대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 뭐냐면 인생일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극이냐 희극이냐 하는 안경을 벗어야 인생이 아닐까 하는, 내가 화두를 플러스 하나 양념으로 같이 주는 거야. 알겠어? 내가 이제 노자 강의를 3회, 요다음부터 3회에 걸쳐서 할 텐데, 1시간 동안 그 노자를 이해하기 위한 서설로서 우리나라에서 노자를, 그러니까 노자라는 텍스트, 우리가 노자라는, 여기 누구 노자 없나? 노자라는 이런 텍스트가 있다면, 이 노자가 거저 노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 큰 글씨가 있고 사이사이 작은 글씨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큰 글씨는, 그건 아니고 내가 이제 나중에 이 큰 글씨가 노자 원문이고, 이 밑에 이런 작은 글씨가 그 노자 그 주석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노자 원문은 같아요, 달라요? 다 같은 거, 기본이 같고, 요 작은 글씨들이 모든 역사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석이라는 건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는 어차피 이게 다 까맣 글씨인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조그만 글씨를 통해서 그 큰 글씨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해석한 거를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노자를 주석한 사람이 있냐 없냐? 중국에는 물론 뭐 수만 명이 있겠죠.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 역사적으로 수만 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무구비제 노자집성이라고 그 엄영봉 선생께서 그 노자를 중국 역대적으로 이렇게 쭉 주석한 사람들의 노자를 모아놓은 전집이 있어요. 그거 내가 집에 갖고 있거든. 나는 20대, 21, 2~3살 때 이미 그런 전집을 샀다 이 말이야. 예? 그런 걸 집에 사놓고, 나는 대학교 때 이미 내가 대학교 때 통문관에서 나오는 조선왕조실록 50몇 권짜리 조선왕조실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 전체를 사두고, 예? 그것도 내가 장학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거 사고, 도장경도 사고, 대장경도 한 세트 사요. 내가 최소한 그걸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시 20살 때야 뭘 읽겠냐? 근데 내가 최소한 이런 정도는 내가 인생에서 극복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그걸 요즘에나 와서 읽어. 사람이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도 평생 내가 그때 사고서 한 40년 동안 머릿속에 그게 같이 살아온 거 아니야. 그때 샀으니까, 하여튼 내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이렇게 스케일 있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야. 요새들, 조선왕조 실록을 딱 한 세트 사라. 요새는 물론 CD롬이 돼가지고 뭐 살 필요도 없어졌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겠냐 이거야. 근데 우리 때는 노는 스케일이 달랐다 이 말이죠. 물론 내가 집안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그런 걸 살 돈도 있었지만,
요새는 돈 있는 자제가 공부하는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증권하려고 그래 개새끼. 어? 그리고 법대 나가서 무슨 뭐 해가지고 정치 블록 하나 되려고 그러고. 어? 그리고 무슨 지하부지 사업이나 면 이게 우리나라 니들 여기도 좀 부잣집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뭐냐면 정말 이 로맨스가 있어야 되잖아. 집안에 돈이 있는 애일수록 아라비아의 로맨스처럼 말이야. 중동을 위해서 자기가 사막에 그냥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낙타 등원에서 그 사람이 뭘 읽었게? 호머를 읽었다는 거야. 시라버로. 그 사람이 고전학과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좀 그런 로맨스. 지금 말이야. 여러분들 뭐 낙타 타고 실크로드를 가면서 뭐 조국의 통일을 한번 실크로드에서 생각하면서 뭐 미국의 헌법을 뜯어서 한번 읽는다든가 뭐가 이런 이건희의 아들 정도 된다. 그럼 이런 로맨스가 있는 인물이 있으면 여러분들 젊은 애들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야. 근데 한 새끼도 없네 이거는 우리나라. 단 한 새끼가 없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이런 로맨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러한 우리는 학문에 있어서 진짜 이게 로맨스가 필요하다. 젊은이들의 로맨스를 촉구한다. 이 말을 하고.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자를 우리나라에서 주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난 대학교 때 우리나라 노자를 주석하신 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안 것이 그냥 이런 분 이름 들어봤어요? 에? 박세당. 에? 박세당. 못 들어봤어? 역사에 나오죠. 박세당. 서계 박세당 선생. 이 서계 박세당, 지금 여기가 서계동이라고 그러지? 서계 박세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니고, 이 양반 서계라는 건 어디냐면, 저 수락산, 수락산. 지금 무슨 구예요? 의정부에 수락산, 그 밑에 있는 석천동이라는 데가 서계가 있는데, 이 서계 박세당 선생의 신주 노자 도덕경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았어요. 이거 하나는. 근데 우리 때는 노자를 주석한다 그러면은 그게 마치 그 박정희 정권 하에서 그 막스를 읽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거였다고. 우리 때는 유교적 그 어떠한 전통 관념, 그 적통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노자라는 건 이단서야. 왜? 인의를 부정하고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야. 문명을 부정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문명을 부정하고 과학을 부정하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물론 뭐 다 부정이 되는 거야. 신학학기에 내가 아마 그 신학대학에서 이제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내가 노자 강의를 했거든. 도와 덕의 신학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들으면은 신앙이 당연히 없어지죠. 그러나 진짜 목사가 되려면 나한테 한번 신앙이 없어지는 걸 당해봐야 니들이 목사가 된다. 예? 내 논리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큰 목사가 될 수가 없다 이거야. 사실은 목사들이 되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진짜 목사 노릇 제대로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미친 놈들은 말이야. 뻥꾸라 새끼들이야. 제대로 그 목회를 못해. 그러니까 그게 있다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신앙을 초월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화음을 읽다 보니까 뭐냐면 부처님도 그저 미망을 헤매는 놈이다 이거야. 부처님이 미망을 헤매면 중생이고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다 이거야.
알겠냐? 그렇지 않냐? 지금 불교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내가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해서 그거 하니까는 아무래도 그 신학대학에서 좀 불안했겠지. 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처음에 학생들한테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해라. 그러고 나서 끝날 때도 기도로 끝나고. 그리고 중간에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신론적 강의를 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하여튼 이 노자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노자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단도 인류 사상 노자 같은 이단은 없어요. 막스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계급 투쟁하고 그냥 불평등으로 때려부시자 그거지. 에? 막스가 문명을 거부하냐? 에? 막스가 무슨 어떤 환경론적인 무슨 그 사람이 에콜로지컬 컨시더레이션이 있는 사람이야?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문명론자죠. 문명의 건설을 평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막스는. 이 문명의 구조가 불평등으로 해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은 그런 계급적 이익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 에?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서양에서 레디칼하가 제일 레디칼한 거야. 더 레디칼한 건 뭐 따지자면 이제 니체의 신은 죽었다. Gott ist tot. 신은 죽었다 그러지만은 그게 니체가 죽인다 그래서 죽냐 신이. 니체가 안 죽나? 안 죽죠. 이거 서양에서 니체라는 게 그 보이스가 없어요. 선각자로서 이 지식사회에서 굉장한 존경은 받지만 니체를 읽으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니체 전집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전집입니다. 그 니체를 읽으면은 감동이 오죠. 이렇게 정난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문장을 쓸 수가 있는가? 나는 니체를 보면서 항상 나를 반성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 글을 무시무시하다고 그래. 근데 니체를 읽으면은 어떤 때는 나보다 한 수 더 뜨는 것 같고. 그런데 뭐냐면 니체도 노자에 가면 초라해진다. 왜? 니체는 신을 인정하고 신을 살해하는 거야. 권총으로 빵 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신이 안 죽지. 이런 신은 원래 죽지 않거든. 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신을 없애려면 완전히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져야 되는 거야. 우리 의식 세계 속에서. 이런 근원적인 레볼루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은 안 사라져요. 그런데 그걸 제공하는 거는 노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 인류 사상에서 노자와 같은 레디칼리즘은 없어요. 나는 벌써 20세 전후로 해서 노자 사상의 정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내가 방황을 하지 않고 의롭게 살 수가 있고 내가 타협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시대 때 다 이데올로기에 빠진 새끼들은 이데올로기적 틀만 바뀌면 다 배반해. 다 타락하고. 주사파라는 새끼들이 다 개똥 같은 우파가 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민주당이고 뭐이고 무슨 당이고 말이야. 이게 전부가 정파의 이해관계에서 놀지 근원적인 역사에 대한 반성이 있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노자 때문에 인생의 좌표와 역사의 좌표와 모든 내 삶의 가치관의 좌표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이 지금 너무 적게 왔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